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새로 25단원 내용을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배운 24단원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제가 이렇게 한 단원 끝날 때마다 한번 내용 정리를 하고 또 시험 전에는 또 써머리도 하는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파생 상품 부분은 특히나 23단원, 4단원, 5단원 부분은 조금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면 이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복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지금 기업재무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제가 학부생 때 저도 뭐 재무관리나 기업재무 수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학부생 때 이거를 처음 듣고서 다 이해를 했을까요? 저도 그때는 뭐 재무 비율이나 뭐 그런 거 막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학점도 당연히 A 못 받았고 뭐 B 뭐였나 뭐 그랬어요. 그러다가 무슨 운용사와 같은 국내 금융 자격증 시험 그리고 해외 FRM 파트 1, 파트 2, 그다음에 CFA와 같은 좀 여러 가지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설명을 한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결국 이 파생 상품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도가 그렇게 조금씩 높아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시고 혹시나 파생 상품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상심하시지 마시고 이게 누구나 다 한 번 듣고 물론 한 번 듣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안 그럼 저도 그랬고 이렇게 한 번 듣고 이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또 다시 들으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접해본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24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선도나 선물과 다르게 롱 포지션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언더라인 에셋을 행사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점이 바로 이 옵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에는 여러 가지 옵션과 관련한 용어들이 새로 나오게 되는데요. 기초자산, 언더라인 에셋을 사기로 하면 그렇게 결정을 하면 옵션은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데 그러한 특정 가격을 이렇게 어려운 말로 행사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옵션에는 어떤 일정한 기한이 있다.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닌데 그 기한을 바로 만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옵션의 종류에는 23단원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만기일에만 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유로피언 옵션과 그렇지 않고 만기일 전에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는 아메리칸 옵션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옵션은 대표적으로 콜 옵션과 풋 옵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콜 옵션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언더라인 에셋을 어떤 특정한 가격,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콜옵션 롱 포지션인 것이 되겠고 이 콜옵션 롱 포지션에 반대되는 것이 콜옵션의 쇼트, 콜옵션을 판 사람, 콜옵션을 발행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풋옵션인 경우에는 풋옵션 롱 포지션인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냐? 어떤 특정 언더라인 에셋을 어떤 행사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풋옵션의 롱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풋옵션의 숏이나 풋옵션의 판 사람, 풋옵션 발행한 사람은
이렇게 롱 포지션이 물건을 파니, 언더라잉 에셋을 파니까 그렇게 파는 거를 사줘야 되는 의무를 갖는 것이 바로 이 풋옵션의 숏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주차에 이렇게 그 가격에 관한 정보를 읽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교과서를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여기 제목에 스톡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24단원 중반에서 스톡 옵션과 주식 옵션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그 경영진들한테 일 잘하라고 주는 스톡 옵션이 아니고 주식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책과 다르게 주식 옵션이라고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 옵션의 가격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기초 자산은 RWJ라는 회사의 개별 주식이 기초 자산이 되는 것이었고 이 RWJ 회사 주식에 대한 옵션, 그래서 주식 옵션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RWJ의 회사 주가, 그러니까 언더라잉 에셋의 가격은 $100였습니다. 그리고 CBOE에서 거래되는 옵션이라면 만기가 매주 만기 월의 세 번째 금요일이었고 이 경우 6월달의 세 번째 금요일이 만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트라이크로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행사 가격. 만약에 콜옵션이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95를 주고 살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거래량은 얼마나 많은 옵션들이 거래되었나를 표시를 해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지만 옵션 계약 하나는 주식 100개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격 표시는 그냥 한 주당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만기가 안 되고 남아있는 옵션이 얼마만큼인지를 체결되지 않고 있는 옵션 계약이 얼마만큼인지를 말을 해주는 것이고요.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6월 95 콜이라는 옵션은 지금 6월 95 콜의 라스트 가격이 6이죠. 그래서 이 옵션의 가격은 6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의 경우 이 CBOE에서 거래되는 옵션은 한 옵션 계약당 100주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6 곱하기 100, 그래서 옵션 한 계약을 사기 위해서는 총 $600를 롱 포지션이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7월 95 풋이라고 하면 여기 행사 가격 95인 만기는 7월인 풋옵션의 라스트 가격이 2.8이기 때문에 2.8 곱하기 100인 180을 지불하면 나중에 만기인 7월 세 번째 금요일에 한 주당 95를 받고 무조건 팔 수 있는 권리, 그때 이 주식이 얼마든 그런 권리가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 온라인을 통해서 CSCO, 시스코의 주식을 통해서도 주식 옵션에 관련한 거래 숫자를 읽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줄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시스코 1월 30풋 옵션을 만약에 주문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 가격표에 따르면 한 주당 1.97,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는 거니까 총 197을 주고 풋 옵션을 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옵션을 한 계약 산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옵션을 50계약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50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까까지는 옵션을 한 계약 산다 해서 곱하기 100만 해줬는데 여기처럼 50이 복수 옵션을 복수 계약이다. 그러면 곱하기 100에다가 산 옵션 계약 수만큼을 또 여기 50을 곱해준 것처럼 곱해줘야 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코의 경우 현재 주가가 30보다 행사 가격보다 낮다. 그러면 콜옵션은 OTM으로 끝나는 것이라서 가치가 0이 되겠다. 그런데 행사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끝나면 행사를 당연히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25,000에서 투자한 비용인 18,500을 뺀 순이익이 65,000이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RWJ 주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RWJ 주식을 그냥 직접 살 수도 있고 현물을 살 수도 있고 RWJ 주식에 대한 옵션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오른편은 RWJ의 주식을 그냥 직접 사는 경우에 손익을 나타내주는 거고 여기 왼편은 그 주식의 옵션을 살 때 손익을 나타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주식 언더라잉 에셋이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끝나든 주식을 실제로 언더라잉 에셋을 샀을 때보다 옵션을 사거나 했을 때 훨씬 더 손실이 또 크고 이익도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옵션 한 계약은 100주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레버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더라잉 에셋을 직접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파생 상품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경우 손실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저번 수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생 상품은 해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린 게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제로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콜옵션의 롱 포지션이 100만큼의 이익을 봤다라고 하면 반대에 있는 콜옵션의 숏 포지션이 있고 100만큼의 손실을 봤다는 것입니다. 즉, 요 100이 숏에서 롱한테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생 상품은 이렇게 제로섬, 특히나 옵션은 제로섬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 손실이 6,500이 났다. 그러면 이 반대에 있는 포지션에서 이익이 6,500이 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22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넘어오면 옵션 만기 때의 가치는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만약에 옵션이 주식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낮으면 옵션의 가치는 만기 때 제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언더라잉 에셋이 행사 가격보다 높으면 이 경우에는 ITM이라고 하고 그 차이만큼, 즉 주식 가격 빼기 행사 가격 한 만큼이 바로 옵션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사 가격이 10이다. 그런데 지금 주식의 현재 가격이 8이다. 그러면 이 콜옵션은 당연히 행사를 하겠죠. 8에 주식을 사가지고 그냥 시장 가서 10에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콜옵션 하나는 이만큼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잘못 말씀을 드렸군요. 네, 현재 가격이 8인데 행사 가격이 10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옵션의 가치가 없는 거고 주식 가격이 12야. 그러면
12야. 그러면 이 콜옵션의 하나는 가치마다 2달러씩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기 때 콜옵션의 가치를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하키 스틱과 같은 모양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고, 이 행사 가격을 주식 가격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콜옵션의 가치가 이렇게 증가를 한다. 반대로 주식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못 미치면 그때는 옵션의 가치가 제로가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4.2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와서 그렇다면 옵션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간단한 모형 1번을 통해서 지금 주식 가격이 100인데 1년 후에 이게 110이 될지 130이 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자. 그리고 행사 가격은 105야. 그러면 이 경우에 무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1년 후에 주식 가격은 어떻게 되든 무위험 자산으로 105는 무조건 얻는 거니까 요거는 깔고 가고, 주식의 가치가 110으로 끝나면 콜옵션의 가치가 5가 되고, 주식의 가치가 130으로 끝나면 행사 가격 105를 뺀 25만큼이 콜옵션에서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과 요거 두 개를 합친 가치가 주식의 가치, 언더라잉 에셋에 직접 투자한 것과 같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결론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후 우리가 만기 때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 요 투자한 거, 요 투자한 게 결국 현물, 그러니까 언더라잉 에셋을 직접 투자한 것과 같다면 1년 시점 전인 지금으로 끌고 오더라도 당연히 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주식 가격, 지금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콜옵션에 투자하고 플러스 행사 가격에 할인된 현재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는 이렇게 시점을 땡겨올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콜옵션의 가격이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결국 콜옵션의 가치는 S0, E, T, RF 이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콜옵션의 가치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S0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콜옵션의 가치가 올라가고요. T라던가 RF도 올라갈수록 콜옵션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행사 가격 E는 저기에서 콜옵션의 가치를 빼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행사 가격은 콜옵션의 가치와 역의 관계에 있다. 즉 행사 가격이 높아질수록 콜옵션의 가치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보았고, 우리는 뒤에 예제를 통해서도 직접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간단한 모형 2번으로 넘어와서 콜옵션이 OTM으로 끝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바뀌었는데, 현재 주식 가격이 100이고 이게 나중에 110 혹은 130이 될 수 있다라고 하자. 그리고 이 콜옵션의 행사 가격은 120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OTM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언더라잉 에셋에 투자를 하는 것은 뭐를 합한 것과 같냐면 콜옵션 플러스 낮은 주식의 미래 가격을 할인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콜옵션 하나당 가치가 10인데 지금 여기서 최종적으로 130과 같으려면 20만큼이 그러니까 10만큼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콜옵션을 2개 투자하는 것 플러스 낮은 미래 언더라잉 에셋 가격 할인하는 것, 요 합친 게 지금 주식의 가격과 같게 되겠습니다.
요 예제의 24.2번의 경우에도 행사 가격이 낮은 경우와 행사 가격이 높은 경우 두 가지 콜옵션을 우리가 비교를 해 보았고, 행사 가격이 20인 콜옵션은 16.82, 행사 가격이 30인 콜옵션은 가격이 그것보다 낮은 9.82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콜옵션의 경우에는 행사 가격이 올라갈수록 콜옵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요소에 하나 더해서 마지막 5번째 요소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앞에서의 가격은, 미래 주식 가격은 110에서 130까지 변동, 110이 되거나 130이 되거나 이렇게 바뀐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더 변하는 경우인 105가 되든지 아니면 135가 되든지 이렇게 변동성이 더 큰 경우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낮은 미래 주식 가격의 현재 가치에 투자를 하고 플러스 콜옵션의 N개를 투자를 하면, 즉 언더라잉 에셋에 직접 투자한 것과 같다라는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 요 경우에는 콜옵션 2개를 투자를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렇게 콜옵션에 2개를 투자하고 낮은 미래 주식 가격의 현재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 지금 현재 주식에 하나 투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에서 옵션의 가치가 6.25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그러니까 미래 주식 가격만 지금 바뀐 거고 앞에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옵션 가격이 4.75였고 언더라잉 에셋의 변동성이 커진 이 상황에서는 옵션 가격이 더 오른 6.25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언더라잉 에셋, 기초자산의 가격의 변동성이 클수록, 즉 베리언스가 클수록 그 콜 옵션인 경우에는 가격 가치가 커진다. 이것은 뒤에서 살펴보았지만 풋옵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산 변동성이 클수록 풋옵션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4.3 마지막에 나와 있는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만기까지 기간이 길게 남아 있을수록, 그리고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클수록 콜옵션과 풋옵션 가치가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콜옵션인 경우에는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수록, 그리고 옵션 행사 가격과는 이제 올릴수록 콜옵션의 가치 깎아먹는 거고, 무위험이자율은 올릴수록 콜옵션 가격 가치가 오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는 콜옵션과 풋옵션이 서로 반대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4.4 부분으로 넘어와서는 주식 옵션 중에 이제 일부에 속하는 스톡 옵션을 살펴보았는데, 이 스톡 옵션이라는 것은 조금 길게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Employee Stock Option에서 ESO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ESO를 회사가 임직원들한테 주는 이유는 바로 임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ESO의 경우에 약간 일반적인 주식 옵션과 차이가 있었다면 만기가 더 길다. 그리고 개인들끼리 요거를 사고팔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행사를 못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한다. 라는 이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SO를 부여하는 이유는 근로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ESO를 준다 치더라도 지금 당장 비용이 나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ESO를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ESO의 재평가와 관련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ESO는 발행할 때 현재 주식 가격과 같은 ATM으로 발행이 되더라.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행사 가격보다 지금 주가가 너무 낮아. 그러면 이거 직원들이 당연히 옵션 행사를 못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열심히 일을 할 요인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행사 가격을 떨어뜨려주는 이런 재평가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평가의 일환인 옵션 교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구 스톡 옵션을 신 스톡 옵션으로, 그러니까 가치는 동일한데 구 스톡 옵션을 신 스톡 옵션으로 바꿔주는 이런 옵션 교환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4.6으로 넘어가서는 지금까지는 금융 자산에 대한 옵션인 금융 옵션만 살펴본 것에 더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물 옵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 근데 24.6 부분에서 실물 옵션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투자 시점을 지금 당장 투자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1년 후에 투자를 하는 경우 각각의 NPV를 구해서 어떤 경우에 NPV가 더 큰가? 그래서 만약에 1년 있다가 투자하는 경우에 NPV가 더 크다. 그러면 여기처럼 투자 연기 옵션인 경우에 요만큼의 가치, 연기 옵션의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처럼 할인율이 기존에 10%였을 때 NPV 계산했을 때는 음수였는데 나중에 가서 할인율이 떨어졌어. 그래서 NPV가 올랐어.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연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투자 시점을 좀 미루는 경우가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제 24.4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경우에는 당장 투자를 하는 경우에 NPV가 150이었고 1년 있다가 투자하는 경우에 NPV가 150보다 작았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당장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연기 옵션의 가치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냐?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콜옵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옵션의 가치는 최하한 선이 0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연기 옵션의 가치가 마이너스가 아닌 0이라고 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었는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아니었죠. 그래서 뭐 사업을 확장을 하는 옵션을 이제 사업하다가 중간에 요거를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었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그리고 혹은 생산 중단이나 생산을 축소하는 옵션도 때에 따라서는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회사한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옵션을 활용한 자본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여기와 같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았었고요. 여기 575의 가치를 갖는 경우가 575의 가치 갖는 경우가 있는데 1년 후에는 총 675의 가치를 갖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지금 새로 계산을 해보면 12점, 그러니까 옵션을 묵시적 옵션의 가치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12.5다. 그런데 앞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50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차이나는 만큼인 62.50만큼이 이 묵시적 옵션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전략적 옵션들도 있을 수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당장은 이익이 안 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나중을 위해서는 한번 매장을 내서 보고 소비자의 반응이라던가 리뷰 같은 걸 체크를 해보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전략적 옵션 같은 것들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4단원 마지막에서 살펴본 것이 워런트라는 것과 전환 채권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워런트라는 것은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이었는데 콜옵션처럼 보이는 기업 증권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워런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회사의 주식을 나중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었고요. 이 워런트의 경우에 일반적인 콜옵션과 약간 다른 점은 만기 1이 콜옵션보다 길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만기가 영원하다라는 그런 워런트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워런트의 경우에는 채권과 함께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워런트가 채권과 분리가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채권 발행될 때에 명시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워런트는 채권하고 분리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본 전환 채권의 경우에는 순수 채권과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런트의 경우에는 사실 소유자 입장에서는 뭐 만기에 대한 차이 말고 딱히 차이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뭐냐면 콜옵션은 개인들끼리 거래를 통해서 사고팔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워런트는 기업에 의해서만 발행이 된다. 판매가 된다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이 기업 입장에서 또 다른 점이 그래서 이거 워런트 갖고 있는 사람이 행사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새로운 주식을 이 회사는 발행을 해서 돈 받고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총 발행 주식 수는 증가를 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어있는 워런트, 지금 발행되어 있는 워런트나 뒤에서 배울 전환 채권이 만약에 다 전환될 거다, 다 행사될 거다라는 걸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한 EPS를 회사들이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EPS는 감소한다. 요거를 희석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환 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요. 이 전환 채권은 워런트가 있는 채권과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전환 채권은 전환권과 그냥 채권으로 분리가 안 된다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환 채권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전환 비율, 전환 가격, 전환 프리미엄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었고요. 이 전환 채권은 일반 순수 채권 가치 갖는 부분과 그리고 요 전환 가치 갖는 요 두 가지 부분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 채권 가치 부분에서는 우리가 재무관리 시간 7단원에서 채권 가격 계산하는 거 배운 것처럼 그냥 미래에 이 채권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합친 것이 이 순수 채권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전환 가치의 경우에는 전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식 곱하기 현재 주식의 가격을 통해서 전환 가치를 계산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프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순수 채권의 가치와 전환 가치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 둘 중 높은 가격이 요 가격이 전환 채권의 최저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환채권의 최저 가격은 앞에서 계산한 순수 채권 가치 그리고 전환 가치 둘 중 높은 것인 요 하키스틱 모양을 갖는다라는 것이 이 전환채권의 가치 모양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5단원에서 이제 나중에 배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여기서 살펴본 이 하키스틱 모양의 전환 채권의 가치 그래프는 이 전환 채권 만기 때 표시를 한 가치이고, 그렇지 않고 이 전환 채권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 하키스틱 모양에서 조금 더 올라간 시간 가치만큼이 추가된다. 그래서 요거에서 조금 더 올라간 요렇게 동그란 둥그스름한 부분이 이 전환 가치, 전환 채권의 최종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채권의 조기 상환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조기 상환을 이거 채권을 통해서 돈 빌린 사람이 행사를 하느냐 아니면 채권을 통해서 돈을 투자한 사람, 즉 돈 빌려준 사람이 요구하느냐에 따라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콜옵션이 되기도 하고 풋옵션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이라는 것이 일종의 풋옵션과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었고, 또 보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영업자들 신용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대출 금리가 엄청 비싼데, 여기처럼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라고 해서 보증이라는 거를 통해서 좀 싸게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 빌리는 사람이 못 갚더라도 내가 나중에 얘가 못 갚으면 내가 나중에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것이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24단원 부분에 대한 공부를 총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 24단원을 공부를 하실 때에는 24.2와 24.3 부분에 초점을 조금 더 두셔서 복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